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덥고 그런데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대화분들 뵙고 특히 요즘에 리브라나 트윈스 때문에 저랑 같이 과외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좋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시간 되면은 뭐 같이 커피나 저녁이나 뭐 드시면 좀 더 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쪽에 처음 들어온 심지어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잠깐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아시다시피 경제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제를 많은 분들이 돈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주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뭐 그냥 시장이라든지 아니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대출입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출을 생각하면 좀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대출 자체는 사실 꽤 오래됐고 엄청 간단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아주 고대에도 곡식이나 그런 걸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은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20%가 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잘렸을 텐데 좀 안 좋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예전부터 됐고요. 아시다시피 뭐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미국 전쟁도 그렇고 그런 이제 채권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출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데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내려가네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네. 자, 대출의 이유.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한테 돈을 빌려줬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마음씨가 다 고와서 더 많이 빌려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대출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금 부족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생일 때 돈이 좀 부족하죠. 아니면은 갑자기 병원비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구글 같은 회사는 빚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사실 이 대출을 하면서 또 투자, 레버리지, 그러니까 효율성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개인 대출을 많이 보는데 기업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로 봤을 때도 대출이 참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F나 그런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댐이나 아니면은 이런 도로를 짓거나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좀 더 경제를 살리면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아도 좋은 대출이라 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만약 회사로 쳤을 때 다양한 뭐 자산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거를 아니면은 개인도 봤을 때 부동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자님들이 뭐 돈은 많으시겠지만은 강남에 부동산이 있다 쳐요. 근데 돈이 좀 아니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바로 지금 팔아서 현금화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가격이 만약에 내년 정도면 5배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담보로 잡고 하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담보로 잡고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레버리지 플러스 투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또 부동산을 더 사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현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수익 확장이지만 좀 리스크도 있고요. 또 공매도 역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도 대출 많이 하죠.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고 공매도 하고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출의 일종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대출을 함으로써 빚이 있으면 세금도 감면할 수 있고 나는 얘기했듯이 현금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나중에 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서도 대출을 받는가 했을 때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저희가 좀 설명할 텐데요. 물론 대출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신용불량 될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제가 이거 누르는 노하우가 좀 적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블록체인 대출 얘기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대출 서비스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기존에 대출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의 대출 서비스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요즘이야 뭐 이제 5분 뭐 대출 서비스라 해서 좀 간단한 것도 있지만 심지어 그런 것도 일단 인증은 필요하고요. 적어도 KYC. 그 다음에 보통은 좀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뭐 가끔씩 이제 불법 고금리나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한다 그래도 실제로 뒤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그럼 이런 점을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일단은 하나씩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나온 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비트코인도 디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대출 쪽만
보도를 하면은 처음에 나온 거는 사실 좀 중화 서비스였습니다.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터크라고 그 예전에 사토시가 맨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 활동했던 포럼인데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활동을 했고요, 초반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켓플레이스에 가면은 랜딩 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 쪽인데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저한테 그 1비트코인 빌려주면요, 나중에 저희가 그 한 12개 비트코인 을 돌려줄게요. 딱 봐도 스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대부분 스캠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투명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기고, 그리고 진짜를 하고 싶으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깽기가 있는데 이걸로 담보 대출을 받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걸 맡겨야 됩니다. 그런 비효율점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왜냐면 비효율적인 게 또 이게 포럼이나 그런 거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직접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고 금액도 찾아야 되고 쉽지도 않고 사용하기도 매우 불편하고요. 밑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고인물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비트코넥 같은 경우에도 저도 돈 좀 잃었지만, 자, 비트코넥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떻게 보면 대출 서비스였어요. 자기들한테 비트코인을 하면은 저희가 저희 자체 토큰으로 더 많이 줄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냥 그 폰지 스캠에 불과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뒤에 불투명했고, 그런 이제 저희가 아는 이런 그 투명성이 부족한 거죠. 이제 블록체인에서 볼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조금 더 가면은,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생긴 게 전문적인 이제 이런 중화 서비스인데요. 자, 불투명성은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 관리자도 아직도 필요하지만, 좀 다른 게 있다면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좀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사기였고 그랬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이제 괜찮은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좀 신뢰도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잘 그나마 작동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은 문제는 그래도 KYC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넥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뭐 달러든 원화를 빌리고 싶다 하면은 KYC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직접 가가지고 포럼에 가가지고 제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담보로 잡고 하고 싶습니다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 거래소랑 비슷하게 서로 매칭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요. 사용하기도 비교적 편합니다. 그 전에 비하면. 자, 근데 이걸로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많죠. 뭐냐? 불투명성,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KYC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일단은 저희가 대출을 얘기하기 전에 탈중화 금융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미 뭐 디파이, 뭐 디센트 파이낸스가 뭔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메이커다우로 그냥 초대한 이유만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디파이 시장에 지금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에 조금 내려가서 이제 60% 정도 됐는데, 그다음 저희는 지금 탈중화 대출 서비스 한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독점은이라고 보면은 좀 그렇고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탈중화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컴파운드 파이낸스, 뉴오, 달마, 뭐 DYDX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 서비스인데,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투명합니다. 대부분. 자, 제가 왜 대부분이라 그랬냐면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중간 관리자는 불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P2P로 알아서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비효율적이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가스비나 그런 게 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아직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좀 향상하는 중입니다. 왜 사용하기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메탈마스크나 그런 개인 지갑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쪽에는 블록체인 하는 분들이 심지어는 뭐 개인 지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향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 월렛이라고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지갑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단 처음으로 메이커다오 DM을 먼저 설명할 건데요. 사실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DApp에서도 한 3위 안에 들어갑니다. 보통 가끔은 1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메이커다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거버넌스 토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아까 전에 담보대출을 봤을 때
그 보통 이제 담보 대출은 이제 은행이 담보로 잡고 그만큼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그다음 다이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보고 이제 가장 큰 탈중앙대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은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사실 저희를 참 잘 설명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담보 자체는 크게 합하면은 한 1.4조, 1.4조, 네, 그 정도 되는데 요즘에 좀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좀 낮아졌긴 했지만은 그래도 꽤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CDP라는 아까 전에 그 대출 서비스를 사용하고요. 탈중화되고 투명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CDP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명하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다이를 발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LTV가 66%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하나가 $100이고 하나 이더리움을 이제 담보로 잡으면은 66다이 어떻게 보면 66달러까지 이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사실 요즘에 높아져가지고 20%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는 한 17%, 아주 예전까지는 1년 전까지만 해서 한 0.5% 정도 됐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설명할 텐데요. 제가 특히 컴파운드 파이낸스 설명하면서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자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아까 전에 기자님도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게 일단은 그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개인이 메타마스크나 레저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빌리고 싶다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빌려가면 되고요. 아니면 그거를 예치해 가지고 이자를 받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 중에는 유동성이 꽤 좋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또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자는 거의 한 3초마다 계속 나옵니다. 이더리움 블록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점이 있다면 이자율이 계속 변하는데요. 이자율은 여기에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아까 전에 기자님도 질문했지만은 왜 이자율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왜 이자율이 꽤 높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더의 다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8에서 15%, 그다음에 USDC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에서 12% 정도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기존 시장에서 그 증권사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빌려주는 이자율을 생각하면 사실 말이 좀 많이 됩니다. 자, 기존 금융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자율이 9에서 11%, 12%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면 9에서 12% 빌리는 거는 그 주식 시장에서도 비교해도 사실 충분히 말이 되는 이유죠. 그리고 특히 암호화폐는 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 더 높아도 말이 충분히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자율이 그렇게 높은데 왜 사람들이 빌리나요? 그럼 약간 주식시장이랑도 비슷한데 자, 왜 사람들이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자율이 10에서 12%에도 불구하고 왜 빌리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암호화폐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자기가 봤을 때 이거를 담보로 잡고 그 다음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군요. 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더 이제 선호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빌리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걸 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마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이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이로 이더리움을 사고 다도 다이를 발행하고 그거를 반복하면은 한 뭐 두세 배, 뭐 네 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은 또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그런데 왜 오케이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율이 높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왜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왜 대차 이자율이랑 예치 이자율이 낮냐? 그래서 아까 전에 론 스캔을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론 스캔에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예치 이자율은 거의 1% 이하이고 대차 이자율도 많아봤자 4에서 5%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근데 이더리움이 더 많이 쓰이는데 왜 더 낮냐라고 질문하는데 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더리움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 빌리면은 나중에 뭐로 갚아야 되죠? 이더리움을 갚아야 됩니다. 자, 이 뜻은 뭐냐?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사람은 사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을 $100일 때 빌려갔는데 그다음에 그걸 이제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더리움이 $200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이더리움을 갚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전 2배나 되는 더 돈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갚아서 이제 그걸 사서 이제 갚아야 되는데
대부분 암호화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대부분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자체가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든 이런 암호화폐들이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와 반대로 그럼 이더리움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벌 수 있냐? 한마디로 공매도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200달러 칠게요. 200달러일 때 빌리고 그거를 팝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100달러로 떨어졌어요. 자, 갚을 때는 또 이더리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100달러에 사서 갚으면은 이제 수익이 이제 100달러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수료비 해서 그래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공급과 수요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서 예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트리티노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트리티노 보시면 지금 대부분 이자율 0%인데 저한테 왜 그렇게 되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달마입니다. 달마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컴파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이자율이 변한다고 했는데 달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하진 않습니다. 90일 동안 고정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든 기관이든 좀 더 안정적인 걸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리스크를 좀 더 헤징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유동성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좀 긴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 그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그걸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자율이 변하는데 여기는 이자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공급이 더 많다든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마디로 1대1로 이렇게 매칭해 주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만 보더라도 그 컴파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다이를 만약에 빌리게 되면은 이자율이 원래 한 14%그 정도였는데 그 달마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론상으로 생각했을 때 빌리는 사람은 당연히 달마에 가서 10% 어떻게 보면 4%더 싸니까 하겠지만은 그거를 예치하는 사람은 이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굳이 달마에 가서 자기 걸 예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그 컴파운드 파이낸스 가면은 더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자율은 이제 고정되기 때문에 좀 더 헤징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또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딱 고정을 해놓고 이자율 예를 들어서 90일 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미국 법에도 조금 더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건 좀 더 증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컴파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가 사실 법적으로 좀 더 안전해서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라졌는데요. 이건 좀 예전 거라서 다른데 지금 보면은 달마 거를 보면은 빌리는 거랑 그러니까 대차 이자율이랑 예치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 수익을 어떻게 버냐 하는데 수익을 안 벌고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 지금 알아낸 게 약간 증권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서 그 수익을 벌게 되면은 완전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비영리 단체 약간 그런 걸로 가는 거라서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런 것도 있다고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부분. 자, 뉴어 네트워크 이거는 인도 쪽에서 만들었는데요. 자, 재밌는 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말한 그런 이제 랜딩 서비스와 플러스 덱스를 이제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진 거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써보긴 했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유동성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대기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자 수익이 좀 불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뜻?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 변동도 있고요. 자, 여기서 그 불확실한 이자 수익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컴파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바로바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컴파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냥 풀로 해가지고 그냥 그 몇 초마다 돈을 받는 거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아야만 그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바로바로 그걸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YDX 얘기도 좀 했고요. DYDX 같은 경우도 덱스가 연동돼 있고 마진도 되고 4배까지 되는데요. 좀 문제가 있다면은 토큰 종류가 좀 제한되고 그 다음에 대출 공매는 28일로 제한돼 가지고 그게 지나면은 알아서 그냥 클로징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단 유형화 웹사이트를 제가 2개를 얘기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은 DeFi Pulse라고 있습니다. DeFi Pulse에 들어가면요. 재밌는 게 다양한 이제 특히 이더리움 쪽에 있는 이런 DeFi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랜딩 서비스도 있고요. 덱스도 볼 수 있고 데리베티브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볼 수 있고요. 론스캔은 아까 전에 다른 기자님도 얘기하셨는데 가면은 다양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그 보면은 각각 다른 걸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 빌리는 이자율이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치하는 이자율 또 다른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사실 끝이긴 한데 제가 아까 전에 트리티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에 서 관련된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트리티노 같은 경우에는 그게 DXM에서 하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예치한 게 한 60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예치한 건 엄청 많아요. 근데 빌려간 거 실제로 사람들이 대출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 공급은 엄청 많은데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DXM에서 만든 트리티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보면은 컴파운드 파이낸스랑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그걸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다면은 원래 시스템으로는 트리티노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트리티노에서 지금 그 제공하는 예치 이자율은 낮잖아요. 왜냐면 공급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낮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차 이자율 빌려가는 이자율은 이론상으로는 그러면은 예치 이자율도 낮으면은 대차 이자율도 낮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트리티노의 대차 이자율은 기존의 글로벌 회사에 비해서 지금 두세 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지금 6%인데 컴파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차 이자율이 한 3%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리티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예치 이자율이 낮고 대차 이자율은 더 높고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유저라면은 사실 사용하지는 않을 케이스고요.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전에 컴파운드 파이낸스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한 게 컴파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빌려가는 거에 거의 90%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거의 한 60%가 DAI, 30%가 USDC인데요. 이건 컴파운드 파이낸스 가면은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예치하는 건 대부분 이더리움입니다. 왜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현금 어떻게 보면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지고 이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그 이득인 건데 지금 트리티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없기 때문에 유저가 봤을 때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계산을 할 때 암호화폐가 올라가는 내려가는 계산한 게 아니라 비율로 봤을 때 그걸 해야 됩니다. BTC랑 이더리움 비율이나 뭐 리플 비율. 그래서 투자자를 봤을 때도 매우 좀 어려운 방식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트리티노에서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는 끝났는데 뭐 질문 있나요? 그다음에 시간 얼마큼 있나요? 시간 많나요? 시간 많습니다. 네, 많이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다이가 업비트 성장하면서 네. 고성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네. 또 이렇게 되면 또 스테이블 플리티가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최근에 이제 업빗에 저희 메이커 토큰이랑 다이 토큰이 둘 다 상장을 했는데 다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원래는 1달러 유지돼야 되는데 4달러까지 가는 아주 그 충격과 공포의 형장이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이렇게 됐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도 나중에 카카오톡에 와서 사람들한테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다이가 스테이블 코인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담으로 자기 진짜 다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다이가 그냥 상장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인 거 모르고 어차피 사실 암호화폐에서 공지에 나온다고 누가 읽습니다. 그냥 보고 코인이구나 해서 사버렸는데 보니까 떨어지더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업빗에서 상장을 하고 비트렉스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근데 비트렉스 자체에 수량이 너무 많지는 않았습니다. 공급량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장했으니까 사고는 싶은데 공급량은 없으니까 가격이 빨리 이제 늘어나고 나중에 사람들이 가격이 비이상적인 걸 알고 이제 입금이 되면서 가격이 다시 이제 하락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단기적이지 장기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별개로 말씀하신 이걸 관련해서 수수료비는 어떻게 하냐 해서 그 외에도 사실 다이가 지금 가격이 1달러 좀 이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가 투표를 하는데 지금 2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내릴 수 있을까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내리는 게 아니라 메이커 토큰 홀더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 메이커 토큰 홀더들이 좋은 이제 결정을 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던데 혹시 업빗에 하다가 이건 뭐 당연히 기사에 넣지 말고요. 혹시라도 물려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네, 자, 네, 질문하는 거 방금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USDC나 USD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듣자마자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달러에 생성된 것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다이 같은 경우에는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느낌이 안 와서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든 간에 특히 다행히 이제 직관적이라니까 그렇죠. 이제 탕장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다른 거래소나 아니면 개인 홀더들로부터 융성이 공급돼서 이렇게 매수 매도의 비율이 적절하게 맞춰져야 뭐 가격이 형성될 텐데 이제 어떤 거래소든 미리 프로젝트에 얘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장시키게 되면은 말 그대로 기립성장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사이에서 이제 매수세나 이런 것이 몰렸기 때문에 초기 뭐 10에서 15분간은 그런 이제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네. 네. 그리고 좀 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요. 사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True USD가 바이낸스 상장했을 때 가격이 1.5달러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50% 상장한 건데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커뮤니티한테 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해가지고 1달러에 하니까 그나마 이제 하락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True USD도 그렇고 USD가 들어갔다고 꼭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심지어 안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게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 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오케이. 원래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면은 뭐 다이를 에어드롭 합니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어차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제 분이다 보니까는 질문이 너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뿐만 아니라 그냥 심심하거나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뭐 커피 마시거나 하면서 좀 더 얘기해도 좋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이쪽 스테이블 코인이랑 디파이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이긴 해서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